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강 세장은 노령으로 죽지 않는다, 공포로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난해 특히나 뉴욕장을 중심으로 좋았다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죠. 그것은 관세에 대한 공포가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20일 라가르드 총재 발언 속에서 관세로 인한 경기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며 뉴욕장 흔들렸고요. 국내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최근 들어 기업들이 무엇을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기업의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특정한 종목군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데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또 기업의 악재 소식들 꽤 많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점검해 가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뉴욕 증시 반등이 과연 약세장 바닥의 신호였을까? 아니면 단기 과매도 해소에 그친 거였을까? 지금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시장만 두고 보면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0.3%, S&P 500 지수 0.2%의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괜찮았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수도 상승 반전을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괜찮기는 했고 또 비둘기적이기는 했지만 조금 찜찜한 기분을 씻을 수가 없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는 어제의 FOMC 결과였습니다.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대폭 낮춰 잡았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높여 잡았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들려온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도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넘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딜레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4월 1일에 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변경 후에는 4월 2일 미국이 어떠한 상호관세 조치를 내놓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놓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일부 후퇴를 한 건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백악관 측에서는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간밤에 재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EU가 예고했던 1단계 조치는 우리 돈 12조 원 규모, 미국의 대표적인 수입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버번 위스키와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그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EU산 와인과 주류의 200%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조치로는 우리 돈 29조 원 규모의 공화당 텃밭에서 생산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4월 2일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는가 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각국들이 내놓는 보복 조치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탄력도가 높지 않았던 가운데 M7 빅테크주들은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도 0.8%의 상승으로 시장 방어에 나서줬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기조연설에서 젠스랑 CEO가 앞으로 수요 창출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줬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0.5%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에서 연간 10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스트리밍 사업을 한다는 것이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IT 섹터 내에서 두드러지는 낙폭을 보였던 것은 IT 컨설팅 기업인 액센추어입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7% 급락, IBM 등의 급락도 동반으로 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메타가 소폭 상승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의 낙폭 만회를 시도했고요.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에너지 섹터가 0.3%의 강세로 시장 대비 가장 선방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에너지 섹터다. 이런 팩트셋에서 데이터가 간밤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우리가 팔로우 뉴스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트럭 4만 6천 대에 대한 리콜 소식 역시도 들려왔습니다. 다만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해 줬다라는 점이 투심을 그나마 방어하는 데 일조를 했고요. 목표가는 $500에서 $450로 낮춰 잡았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간밤 GM과 현대차의 협력 소식도 로이터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전기 밴 그리고 픽업 트럭에 대한 상호 공유 계약 최종 조율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서로의 자동차를 서로가 공유해서 판매를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협력이 이렇게 상호 공유 차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의 배터리 등에 대해서 공동 구매 그리고 개발에 대한 협력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내일이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간밤에는 양자 컴퓨터를 주제로 한 퀀텀 데이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젠슨항 CEO가 양자 컴퓨팅 기술이 물론 내가 예상한 것보다 한 15년 정도의 타임라인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온큐, 리게티 등의 대장 종목들이 10% 가까운 낙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도가 높을 만한 뉴스, 마이크론의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를 보시면 80억 5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8% 뛰어오른 견조한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1.56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데이터 센터 D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해보시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HBM 매출이 2분기 1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총 이익률이 전년 동기 20% 대비 훨씬 더 급증한 37.9% 레벨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EO 측에서는 3분기에는 D램과 낸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간 외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발언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3%의 애프터마켓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국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한동안은 시장의 걱정거리였던 반도체 진영이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시간의 흐름이 오늘장에 그래도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되겠죠. 어제 국내장에서도 반도체 진영이 지수를 좀 받쳐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3% 올랐고요. 코스닥은 1.8% 빠졌습니다. 어제 장에서 선전했던 종목 반도체와 화장품 그리고 지수를 끌어내렸던 쪽이 방위산업과 바이오 진영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란히 급등하며 시장에 힘을 실어줬던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던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2% 이상 오르면서
5개월 만에 6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모처럼 6만 원 위로 올라왔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2%씩 상승세. 낸드와 D램의 개선으로 인해서 실적 업황의 조기 안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많이 몰리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어제 21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하게 수급적인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우호적인 흐름을 나타내자마자 삼성전자로 수급 쏠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어제도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돋보였네요. 자, 얼마 전에 급등 이후 좀 더 우호적인 흐름을 모아가고 있는 삼성전자. 반면에 정말 아스트라제네카와 좋은 계약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뚜렷한 흐름을 못 내고 있는 알테오젠, 상반된 흐름이죠. 어제 알테오젠의 주가 보시면 무려 11%나 급락했습니다. 당연히 코스닥의 하락이 이 종목 하나만 열어봐도 예상이 되는 수준이죠. HLB도 8%, 코오롱 티슈진 15%, 한올 바이오파마도 임상 결과 실망감에 16%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진영의 좀 부진한 흐름이 어제 시장에는 꽤나 큰 타격으로 다가왔죠. 알테오젠은 다소 억울한 면도 좀 있을 겁니다. 유럽 폐하마켓에서 초록을 발표했어요. 수치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세론으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쪽에서는 실망감으로 혹은 세론으로 혹은 리스크 오프로 자금이 떠나갔고요. 기대치가 많이 낮았던 쪽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쪽,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혹은 화학 섹터의 어제 반등 등은 그 맥락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자, 밤사이 뉴욕장도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시간 외 상승 정도로만 기억되는 호재성 뉴스가 있겠습니다. 모두의 행복은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네요. 자, 투자뉴스 7, 7가지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뉴욕장은 앞서 체린 앵커 전달 주셨다시피 관세 불확실성, 경기 우려 등을 반영하며 또다시 소폭 내린 채 끝이 났고요. 젠슨왕의 양자데이였죠. 양자 반성문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컴 관련 종목들은 뉴욕에서 일제히 급락했죠. 자, 트럼프는 가상자산으로 달러 패권을 확대하겠다,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꺼내들었고요. 반도체 업계 풍향계,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3분기 좋은 실적을 예고한 점, 시간의 강세는 그래도 오늘장에 기댈 수 있는 좀 우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CT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요. 이 GTC 2025에 대한 리뷰겠죠. 이 리뷰 내용을 들여다보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무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 그리고 HLB, 리보세라닙 FDA 승인 불발 이슈,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로 여러 불안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티그룹에서 또다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냈습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 1TB HBM4E가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블랙웰 시리즈, 루빈 시리즈, 그 이후 시리즈 AI 칩에 대한 로드맵이 엔비디아는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HBM 사양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이죠. HBM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에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HBM 업체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CT에서는 83,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무려 3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위험 요소도 언급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HBM 출하 승인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D램이나 낸드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결국 수요 회복인데 글로벌 수요가 붕괴되는 가정을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변수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게 시장이 더 와닿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마이크론의 호실적, 앞서 체린 앵커 짚어주셨죠. 올해 HBM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HBM 진영에 더 힘이 실릴 것인지 반도체 종목들 지켜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열어봤던
HBM 밸류체인입니다. 메모리 제조사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일단 오늘 세 곳 모두 다 우호적인 분위기 기대가 되고요. 그 밖의 종목들 꾸준하게 정리해 드렸었는데 어떻게 반영될지 HBM이 오늘 그래도 시장 한 켠을 지켜주는 섹터가 될지 보겠습니다. 자, 젠스나우의 반성문. 나는 내 말이 틀렸단 걸 증명하려고 CEO를 모은 최초의 CEO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젠슨왕이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지난번에 젠슨왕이 양자컴 상용화에 수십 년 걸릴 것 이렇게 언급하면서 양자 컴퓨팅 종목들의 급변동을 만들어냈었죠. 그 부분에 대한 반성문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12곳의 CEO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컴 담당자들을 초대해서 퀀텀데이를 진행했고요. 굉장히 밀도 깊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보스턴에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달된 바가 있었죠. 양자 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전부 다 세론인가요? 종목들이 모두 밀려났습니다. D-Wave 퀀텀 18%,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리게티, 아르케 퀀텀 전반적으로 떨어졌네요. 국내에서도 한국첨단소재, 엑스게이트, 센즈랩 이런 종목들이 전일장에서 미리 리스크오프 좀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른 것에 대한 것을 토해내는 부분이 있었죠. 한국첨단소재 어제 9% 밀리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도 연결이 될지 봐야겠습니다. 반도체와 양자, 엔비디아에서 촉발된 이 이슈들 살펴봤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이것이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소식이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 4시경에 전달된 기습 유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증자 방식은 보통주,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증자 금액이 3조 6천억 원, 신주수 그리고 신주의 예정가액 등을 보고 있으면 다소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3조 6천억 원? 이 금액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서 물음표를 많이 던지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규모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포인트이고요. 신주수가 꽤 많다라는 점에서 결국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신주의 예정가액이 60만 5천 원,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16%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증자 금액이 꽤 크다라는 점, 주주 가치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상당히 걱정됩니다. 모든 유상증자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 돈을 조달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그로 인해 기업 가치가 얼마나 향상되는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한화 에어로의 기습 유증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이렇게 조달하게 되는 자금 3조 6천억 원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한화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상 방산 해외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던가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등을 설립하는 데 1조 6천억 원을 쓰겠다. 국내 방산 쪽에 1조 가까이 돈을 쓰고 해외 조선소 지분 투자, 시설 투자에 또 0.8조 정도를 쓴다. 무인기용 엔진 개발, 생산시설 건설 등에 또 0.3조. 그렇게 도합해서 3조 6천억 원을 각각 분야에 나눠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3, 4년 안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집중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달리긴 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에 공감이 가능한 것인가? 일단 유증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화 측에서는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방위비가 막 증가하고 있는 사이클이고 해외 해양 방산에 대한 수요 신속하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투자로 이것을 받아올 만한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선제적인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 매출 70조, 영업이익 10조 달성의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좋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알겠고 지금 유럽에서 엄청난 이제 방위비 증액 이슈가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생산 시설을 마련한다? 이것도 공감이 가능합니다. 해외 투자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 6천억 원을 주주들을 통해서 돈을 가져와야 할 만큼 돈이 부족한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고가는 꽤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5년치 매출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높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고 해외 수출 비중도 높습니다.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2조 가까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3, 4년에 걸쳐서 3조 6천억 원을 쓴다. 그러면 1년에 한 1조 중반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충분히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적은 규모의 유상증자였다면 공감이 가능했을까요? 유상증자 내용에 대해서 방향은 공감을 하지만 규모나 방식이나 이 시점이 몹시 유감이다라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환영받지 못하는 유상증자가 될까요? 3, 4년에 걸친 자금 집행, 1년에 드는 돈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이 정도 규모의 유증을 단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Q&A에서도 꽤 많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다면 굳이 유증을 이렇게 단행했었어야 하는가?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해외 조인트 벤처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답은 이 정도 규모의 유증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점 측면에서요. 바닥에서 한 2배 이상, 3배 이상씩 올라온 게 바로 한화 그룹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난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전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한가 기록했고요. 한화비전, 한화시스템, 한화엔진, 한화오션, 한화솔루션까지 한화가 붙어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간의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대변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신주 예정가액 앞서 봤던 60만 5천 원이었나요? 그 가격까지는 변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이것이 조선과 방산의 키워드로 올라왔던 한화그룹주의 악재성 뉴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조선 방산 종목들에게 괜히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주 투자자 어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나눠볼 거고요.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한화도 이를 반영해서 9%의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세가 지금으로서는 심리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죠. 자,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한 돈을 정말 명분이 탄탄하게 얼마나 잘 쓰는지를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주 잔혹사 공포가 일어날지 아니면 돌아봤을 때 이 시점 그래 잘 투자했다라는 것이 될지 앞으로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소 갑작스러운 결정에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앞으로의 그 추이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죠. 자, 한화그룹주 뉴스 살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다렸던 뉴스였는데 HLB 결국 또 불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HLB 항서제약의 간암 신약이죠. FDA 최종 품목 허가 승인이 다시 불발됐습니다. 또다시 받아든 CRL 보안 요청서인데요. HLB 스토리 한 번 더 되새겨볼까요? 2023년도 5월이었습니다. FDA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죠. 그리고 몇 달 뒤 11월에 FDA 측에서는 심사관이 나가서 여러 임상센터나 병원 등을 실사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면서 기대치를 높였었는데 그 다음에 5월에 갑작스럽게 FDA는 추가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라며 보완 요구 서한을 보내옵니다. 항서제약의 현장을 검사한 결과 CMC 제조 설비 부분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를 보완하라라는 것이었죠. 이때 당시에 주가가 꽤 많이 급락하는 흐름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항서제약이 그것을 보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임상병원에서 다시 한번 BIMO 실사
심사가 진행이 됐고 통과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이었죠. CMC 추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찰나였는데 새벽에 소식이 전달됐죠. FDA 품목허가 승인 불발되면서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를 FDA 측에서는 보내왔습니다. 어떤 점이 미흡했다라고는 써있지 않고요. 이것은 HLB 측에서 다시 FDA와 함께 논의해서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겁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잔인한 봄의 흐름이 나올 것인지 좀 걱정스럽네요. 작년 5월이었죠. 첫 번째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아들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회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조 공정 품질 문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높은 영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십자 쪽도 그랬고요. 대웅제약 쪽도 그랬고요. CMC 관련해서 보완해라라는 것을 받고 나서 그것을 보완하고 이내 승인을 받았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이 정도면 금세 보완해서 해결이 되겠지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2차적으로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보완 요구 서한을 다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살짝 영향이 있겠죠. 일단 어제장 HLB 그룹주들은 미리 좀 리스크 오프 심리가 반영되면서 피해보자라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폭을 꽤 키웠습니다. HLB 7%, HLB 이노베이션 5%, HLB 파나진, 생명과학 등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 전략 챙겨가도록 하죠.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진영 빼고는 뭐 여기저기 다 불편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소비재가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제 화장품주들 올라가는 걸 보면서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3분기 중에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고요. 또 내일이면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분위기 체크를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 오늘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런 쪽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봐야겠죠. 일단 이것은 한한령 해제와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앞단에는 그들이 소비하는 쪽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비재가 음식료이죠. 한국투자에서 음식료에 대한 비중 확대 보고서를 냈습니다. 3월 들어서 코스피 대비 음식료 섹터 주가가 훨씬 좋은데 음식료 업체들 여기저기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을 단행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그런데 곡물 가격 하향세가 나오면서 이들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으로는 삼양식품, 차선으로는 오리온을 이야기했네요. 전일장에서도 음식료 관련주, 우양 등의 종목이 13% 급등하기도 했고요. CJ 프레시웨이도 올라갔죠. 다만 기존의 대장이었던 삼양식품은 뚜렷하게 강한 시세를 못 내고 있는 요 며칠입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 움직임을 더 우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전거래일에 급등했던 오리온도 일단 어제 1%의 추가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HLB 이슈 짚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 어떤 요약으로 오늘장을 바라봐야 될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약 정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반도체 쪽은 오늘 그래도 기대 요소가 좀 있죠. 마이크론의 호실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시티그룹의 목표가, 모건의 목표가에 이어서 긍정의 힘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HBM3E가 브로드컴에 곧 납품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이 하나그룹주를 중심으로 걱정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추후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주주들을 꽤나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주들 중심으로 조선 방산주 살펴야 되겠고요. 바이오도요. HLB의 FDA 승인 불발 이슈. 이것이 바이오센트의 위축을 가져올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대장격들이 낙폭이 너무나 크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 알테오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정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내용의 훼손이 없는 기업과 센티로 흘러내린 기업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추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영향받을진 모르겠으나 굳이 국내에선 요즘 가상 관련주 투자는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이 그래도 나름 편안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연결고리 단골 섹터가 화장품인데요. 아마존 스프링 세일 혹은 중국 노동절 연휴 거기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개별로는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혹은 시장이 좀 빠질 때 신규 상장주 쪽으로 자금 쏠림이 있는데요. 어제 한택, LNG 쪽 종목이 새롭게 주식시장에 입성을 하면서 144%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심플랫폼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IoT 관련한 기업이 새롭게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쪽이 변동을 보일지 그냥 체크해 보시고요. 고려아연이 2조 가까운 자사주로 올해 소각하겠다라는 단독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관련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내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 일정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현이라는 종목 혹시나 보유자분 계실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오늘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있는데 물량이 꽤 많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죠. 내일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변수가요.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오던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 한국 방문 방안에 대한 기대감 일단 24, 25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LNG 쪽에 힘을 실지 아니면 또 세론이 될지 변수가 될지는 지켜보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코 원전 공매도 재개 4월 2일에 상호관세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를 앞둔 전략 오늘 저희 시간에서 챙겨보시죠. 자,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으로 잡아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좀 아픈 손가락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인터넷주 준비해 봤는데요. 네카오가 한때는 국민주였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때 잡고서 물리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사실 최근에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꽤 가파르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 차트를 보면 이건 반등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의 월봉 차트 보시면 2020년부터 실적 성장세라든지 AI에 대한 모멘텀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고점은 46만 원 선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가와 확인을 해보시면 거의 주가는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021년 6월에 17만 3천 원에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가파른 하락세 나타내면서 거의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이 두 가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그리고 신사업에 대해서 가늠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빌드업을 오늘 좀 탄탄하게 해볼까 합니다. 최근 트렌드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증권가라든지 이 업계 전문가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은 바로 이 초개인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초개인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커머스 그리고 AI를 함께 접목시키는 것이 이 인터넷 플랫폼 종목들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초개인화 AI 시대가 개막했다면서 인터넷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최근에 내비쳤고요. 또 SK증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서비스 전반에 AI를 확대 적용하고 있고 올해 AI에 따른 서비스 수익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검색 엔진 그리고 메신저의 강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AI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다 접목을 시키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특화 KAI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골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초개인화? 그게 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먼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초개인화된 서비스입니다. 퍼스널 쇼퍼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개인화 전략입니다. 유사 소비자 그룹을 타겟팅한 건데 우리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쇼핑을 할 때 어떤 물건을 클릭을 하면 다른 구매자들이 함께 본 상품이라고 연관 검색어로 뜨잖아요. 그런 게 바로 개인화 전략입니다. 유사한 소비자들과 함께 타겟팅이 돼서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는 초개인화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더 세밀하게 나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 이것뿐만 아니라 상품 클릭이라든지 구매, 찜 이러한 나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나에게 맞춤이 된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고객 충성도와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고객 구매 전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트렌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증권가는 왜 인터넷주를 살펴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들을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우선 작년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7.1%가량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내수 수요가 부진하고 최근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분기별로 봤을 때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증권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는 초개인화로 꽂히고 있다는 점, 또 국내 기업들도 이에 발을 맞춰서 올해부터 초개인화 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다 라는 점이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빌드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신성장 동력이 얼마나 현실 가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점유율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이쪽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2024년 초에 비해서 올해 초까지는 점유율이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남았다. 그리고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 맞춤형 전략 그리고 초개인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서 이쪽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것 아닐까라는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 생성형 AI를 통한 개인 맞춤형 상품 설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커머스 매출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또 광고 타겟팅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해서 광고 매출이 성장한 경험 그리고 고객 구매 전환율이 강화됐던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또 구글도 AR 쇼핑 경험을 통해서 이 구글 쇼핑 순수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13%의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사업 자체가 말이 아예 안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개인화 맞춤 쇼핑 서비스를 더 개발을 하면서 고객 유지율도 이 빨간색 봉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증가했고요. 연간 고객당 평균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머스 기업들의 이 초개인화 쇼핑 경험 제공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시더라도 구매 전환율이 10%에서 20%대까지 확대가 됐고요. 고객 리텐션 상승도 10%에서 20%대, 그리고 매출 기여도 증가가 중요한데요. 무려 30%에서 50%대까지 확대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 네이버의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이버. 네, 이런 밈이 좀 있는데요. SK증권과 대신 그리고 그로스리서치 같은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의견들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데요. SK증권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네이버의 B2C AI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봤고요. 대신증권에서
역성장 중이던 커머스 광고 매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매 분기 10% 이상의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기존 사업 모델에 AI를 얹어서 매출 극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지금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3월 12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나한테 맞춰진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이고요. 수수료 과금 체계가 6월 2일부터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땡겨올 수 있는 수익성도 톡톡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판매자 친화적에서 이제는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 하면서 이 쿠팡을 따라잡겠다고 말을 한 거고요. 수수료 개편을 통한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하반기에는 약 1,600억 원이 전망이 된다. 따라서 대신증권에서는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SK증권은 2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좀 개인화 전략 그리고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온 플랫폼 거래액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올해는 10% 증가해서 27년에는 16.4%의 증가까지 그리고 커머스의 매출은 작년에 2.9조 원,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3조 5천억 원까지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신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확대될 것이고 실적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 4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AI 메이트와 AI 검색 기능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별도 앱으로 출시하는 카나나에 대한 기대감, 또 오픈 AI와의 공동개발 프로덕트, 한국형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것이라는 점, 이게 가장 큰 기대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장기간 실적 부진이 이어졌던 콘텐츠 부문에서도 이제 실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봤고요. SK증권에서는 체류 시간 증가가 성공할 시에는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챌린지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또 검색 도입을 통한 유저 지표가 개선이 된다면 이게 커머스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카톡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SK증권 같은 경우에 오픈 AI와 간결합을 주목을 해야 한다면서 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이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네요. 업종의 최선호주라며 7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그냥 기대감의 영역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매수를 한다면 나에게 빵빵한 수익률을 안겨주게 될지 그 부분 저희와 함께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나 앵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참 듣기 좋은 목소리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좀 듣기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악재성 뉴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HLB의 미국 FDA 승인 최종 승인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두 번째 보안 요구 서한을 다시 받아들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지은 기자 나와주시죠. 네, HLB 가남신약 리보세라닛과 중고 항서제약 캄렌리주맙 병용요법의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HLB는 이날 FDA에 보안 요구 서한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HLB는 2023년 FDA에 간암신약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보안 요구 서한을 받으며 한 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FDA는 항소제약의 캄렌리주밥 생산시설과 일부 임상 사이트에 대한 실사 진행 불발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후 HLB는 지난해 11월 FDA로부터 임상시험 현장은 보완할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난 1월 항소제약 캄렌리주밥 생산시설 실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간암신약의 FDA 승인이 불발된 것입니다. 진양건 회장은 이날 새벽 유튜브를 통해 이번 CRL은 항소제약 캄렌리주밥 제조 품질 관리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뿐이라며 항소제약은 FDA와 빠르게 접촉해 보안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LB 간암신약 승인 불발로 시장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5월 첫 CRL을 받은 당일 HLB 그룹 상장사 8곳은 일제히 이 거래의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날 기준 HLB 계열사 상장사가 11개인 만큼 개장 후 코스닥 시장에 큰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HLB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를 포함해서 전략을 챙겨볼 내용이 많아서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오늘 SK증권의 조성우 부장님, IM증권의 이창한 영업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조성우 부장님께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저희 살펴보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 사실 들여다볼 내용이 많아요. 저희 뵙고 나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DTC도 있었고요. FMC 지나왔고요. BOJ 왔고요. 거기다 알테오젠의 하나에어로의 여러 뉴스가 지금 접목된 상황에 공매도 재개 앞두고 있죠. 네. 상호간세 일정 있습니다. 네. 와, 투자자도 어떤 지금 투자 마인드를 세팅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주식 다 팔아야 되나? 뭐 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이 좀 희비가 많이 좀 교차하는 모습이죠.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또 이제 걱정이 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우산장수아들, 집신장수아들. 요즘엔 조금 일단 비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좀 집신장수아들을 좀 걱정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 옷을 갈아입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저런 뭐 개별 종목의 이슈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달 말에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좀 굉장히 좀 극렬하게 그렇게 좀 나타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시장의 이슈를 좀 삼성전자가 많이 좀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이 안 오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수급의 좀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좀 시장 주변에 있는 수급을 빨아들이듯이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좀 수급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개별 종목의 노이즈로 인한 매도 그게 좀 급락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자주 보이고 있죠. 이를테면 어제 코스피는 물론 삼성전자의 급등 덕분에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좀 급락을 했고 또 양시장을 통틀어 보면은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어제 오른 종목 78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무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았고요. 그 중심에는 코스닥이 있었고요. 네. 그럼 코스닥에서 뭐가 빠졌냐 보면은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을 비롯한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 많이 빠졌죠. 최근에 로봇주 좀 빠지고 있죠. 코스피 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은 조선주 힘 빠지고 있죠. 방산주 힘 빠지고 있죠. 그 틈을 비집고서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전면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어쨌건 시장이 좀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지금 노이즈 이런 어떤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공매도 재개가 아무래도 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네. 분명히 시장에 지금 스트레스를 좀 주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섹터 쪽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동반해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에 이미 좀 오른 측면들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부 레거시 종목이나 이런 쪽, 뭐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시장에서 소외돼서 이렇다 할 시세가 나지 않았던 쪽에 오히려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주도 섹터의 좀 교체 시그널을 지금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와 이제 곁들여서 지금 극심한 좀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소외됐던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다 보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코스닥의 좀 급락의 어떤 대응 전략이 아닌가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제가 절기상으로 충분이었어요.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 지금부터는 또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점으로 도래하게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시장도 조금 낮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는 섹터로 좀 탈바꿈을 해가려는 건 아닐까. 옷을 바꿔 입는 시기일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그것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일어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황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창한 영업이사님은 시장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시장 바라보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그 3월 말과 4월 달 시장이 그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뭐 10일과 40일선에 데스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대체로 이제 그렇게 그 지수가 데스크로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한두 달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봤는데 최근의 흐름이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회복 기대감들이 그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K 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오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리고 저 PBR, 저 퍼 그리고 납법과 대주 중심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서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 그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3월 20일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 이제 많은 이벤트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셀온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알테오젠 최근에 코롱테슈진 소문 없이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는 코롱테슈진을 비롯해서 코롱그룹도 급락을 했고 HLB 그 가남 신약 FD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 간밤에 또 이제 불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 오프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에 나타났고요. 또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코스피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사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소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다시 그 탄핵 정국 리스크에 지금 다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심판 이후를 보겠다 이런 스탠스가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 좀 파다하게 지금 그런 그 퍼져 있는 상태라서 몸을 좀 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가 그런 그 어떤 그 정국 리스크가 이제 그 극대화되거나 뭐 그 최종적으로 해소되는 시점이니까 3월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좋아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4월 2일 그 미국의 이제 상계관세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싼 종목들에 좀 그 몸을 피신한 상태고요. 네. 기관들은 좀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늘리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두 분이 각각 짚어주셨고요. 조성호 부장님, 지금 시장 내에서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인데 알테오젠의 전일 10% 급락.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로 장 마감 전에 10% 쏘아 올렸다가 그 이후 변동을 보이다가 이렇게 또 급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HLB의 이제 FDA 품목 승인 허가 불발 뉴스가 또 밤사이 추가됐어요. 당분간 바이오센티는 어떻게 저희가 챙겨야 되는지 바이오 쪽에 알테와 HLB에 좀 집중해서 전략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그 코스닥 시총상이 그 바이오주들 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을 했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으로 집중해서 보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조 원대 기술 수출 잭팟이 전해졌고 또 주가도 급등했는데 그 뒤로 뭐 완전히 분위기가 돌변하면서 지금 급락세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찾아보니까 뭐 뚜렷한 악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시장에서 이런 또 격언이 있죠.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자체가 악재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특히 이제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의 거의 단골 섹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매도가 한창일 때는 사실 이제 공매도 어떤 수급 부담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섹터 중에 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일단 사전에 좀 이제 매도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울고 싶은 놈 뺨을 때려버렸죠. 간밤에 HLB마저도 신약 승인이 좀 불발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차가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좀 이슈라든지 개별 이슈들이 악재로 좀 확대 재생산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 물론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런 급락 구간을 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금 공격적인 발상에서의 인식 전환도 뭐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 며칠의 시장이 보여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제목은 분명히 이겁니다. 많이 오른 쪽에서 극렬하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덜 오른 쪽에서 수급 유입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고요. 그죠?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모습이 바뀌는 쪽의 과도기 구간이죠. 그렇다면 그 과도기 이전에 뭔가 시세를 누렸던 섹터들은 비단 이것이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조선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방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로봇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다음 주면은 우리가 공매도 재개라는 그런 어떤 현실을 다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극렬하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어떤 좀 이 파도가 좀 잔잔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때까지는 이런 어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섹터는 단기적으로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좀 관망의 의견.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또 분명 이제 이것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되는 시점도 온다라는 점도 살짝 여지를 주시긴 했는데 당분간은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혹은 HLB 이들 종목의 급락 공매도 재개 이슈 이후의 흐름 보고 나서 저점 매수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이창환 연구이사님. 오늘 그 관심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HLB 뭐 그 FDA 승인 불허 이슈로 오늘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모멘텀이 그러니까 3월과 이제 4월달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애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4월달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매수기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2월 28일에 그 신한증권에서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바이오 관련 섹터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2건의 애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좀 알고 쓴 것 같아서 거기에 나온 리스트들을 보면은 임상 결과를 기대하는 것들과 애로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가 쭉 있는데 네. 그 상반기에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이 그 에이벨 바이오랑 지아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은 애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뭐 하락 시에 좀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4월 8일에서 9일에 그 NDR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SPS 바이오 그 파이프라인의 현황과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이제 리베스스 제네릭 비스터디라 해서 그 생동성 시험에 대한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데 원래 4월 말에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을 거의 앞당겨서 발표를 한 거라서 저는 사실상 그 삼천당 제약에서 NDR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그 해답지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저는 그 조정시 계속 적극적으로 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 섹터 같이 좀 동행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개별 그거 전체 섹터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의 그 모멘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오늘 이제 그 섹터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옥석 가기를 해서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에 이슈도 많았고 심리도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언급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의견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이슈와 HLB 이슈가 가장 주요하게 화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 주주들이 많이 화가 날 만하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데 굳이 이 정도 돈을 이렇게까지 주주를 통해서 조달받아야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는 주주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도 항서제약과 함께는 승인 못 받을 거라고 많이들 예측했다라는 얘기도 들어오네요. 결국 이제 미중 갈등의 중심에 이 이슈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곤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각각의 성향에 맞춰서 적정한 시점을 잡아서 또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안전해 보이는 게 삼성전자로 떠올라버린 상황입니다. 조성호 부장님, 삼성전자가 6만 원 돌파하고 막 주변에서 막 바이오 쪽이 이렇고 조선방산의 한화 쪽이 약간 심리 흔들리면서 수급이 그럼 어디로 갈까? 네. 삼성전자 혹은 HBM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반도체 쪽이 이제 다시금 좀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좀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반도체가 차라리 편안한 투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성향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모든 주식을 가격에 먼저 일단 이 관점을 두고서 접근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섹터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또 물어보시면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좀 좋은 섹터는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다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쪽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승은 좀 반가운 면이 개인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SK하이닉스에 너무 좀 뒤처져서 시장에서도 좀 소외가 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좀 반전의 실마리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죠. 일단은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일갈이 어쨌건 좀 이제 어떤 그 환기 효과를 준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SK하이닉스와 비교하자면 아직도 한참 뒤쳐져 있긴 합니다만은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강하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면 적어도 물리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주는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6만 원을 돌파한 거죠. 근데 이제 6만 원을 돌파하는 그 첫 번째 이 선결 조건이 저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이겁니다. 뭐 디램 업황 뭐 좋아지고 낸드 가격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 상향되는 거, 그래 그거 괜찮은데 나 너 HBM 못하면 나 너 점수 안 줄 거야. 시장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큰 저항으로 여겨졌던 이제 6만 원을 좀 돌파하는 부분인데, 전 역설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못 가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톱이 업황 개선까지 등이 없고서 이제는 선의의 경쟁,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당분간 주도권을 잡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시장의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이 급조정을 받았을 때 저걸 내가 좀 저가 매수를 할까, 이런 고민들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바닥에서 이제는 다지고 올라오는 쪽에서 오히려 기회가 많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번 주 이제 4거래일 지났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번 주 현재 1조 5천억을 샀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뭐냐면 나오네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외국인이 4,940억을 샀는데요. 이게 올해 당일 기준으로 최대의 매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도 2천억대 사다가 어제 장 초반에 삼성전자 매도였거든요. 근데 종가 집계해 보니까 5천억을 산 거죠. 다시금 올해 당일 기준 최대 매수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다시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오르다 이제 말겠지라는 정도의 수급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퀄테스 통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팩트로 우리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6만 원을 돌파하면서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다만 고민은 뭐냐면 삼성전자 나홀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백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좀 고민일 뿐인 거지,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동반해서 따라가는 모습은 안 나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좀 뜯어보게 되면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그동안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소외받았던 전공정이나 기판 쪽이나 디램 검사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이 지금 삼성전자 일단은 방향을 같이 틀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탄력 자체는 삼성전자만큼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쪽이나 전공정, 기판, 디램 장비 쪽은 반도체 내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시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네. 잠시 후에 저희 관련해서 반도체 진영의 탑픽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창환 영업이사님은 어떠세요?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레거시 반도체 혹은 HBM 진영에 대한 각각의 의견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섹터의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지표는 좀 명확하고요. 그 경기 선행 지표랑 그리고 이제 그 가격, 그 반도체 가격의 변화들인데,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그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요인은 전혀 꺾이지 않았고, 또 2분기부터 그 ASP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과 가이던스가 다 예상치 상회하고, 또 하반기를
갈수록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체로 EPS 상승 욕구까지 갖췄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고 또 그 레거시 반도체를 포함한 그런 반도체 소비장 종목들도 뒤따라가는 흐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HBM3E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 퀄 테스트를 뭐 통과하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더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HBM3E에 대해서 그 뭐 브로드컴의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HBM3E 12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8단 12단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그 디자인 수정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전보다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그 이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고객사들의 그 제조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2분기부터는 이제 재고 축적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삼성전자 DS 부분에 대해서 그 팔란티어의 그 AI 플랫폼을 사용해서 반도체 수율 품질 생산성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인력과 툴을 가지고서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수율과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라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전쟁까지도 수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현재 팔란티어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에 방문해서 내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팔란티어의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 작업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고, 이게 향후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제가 매크로 환경도 괜찮고 지금 내부적 환경도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 주가 상승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좀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홀딩 의견으로 두 분의 의견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반도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종목 얘기 좀 더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잖아요. 앞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살펴봤고요. 하나에어로 3조 6천억 원의 유증 이슈 저희 오늘 브리핑 자세히 했고,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좀 더 전략을 나눠 볼 텐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 한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9% 급락이었죠. 프리마켓에서 8% 급락 소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한화 그룹주이네요. 자, 다음 섹터 가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좀 살펴보도록 하죠. 2차 전지의 캐즘 논란은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단발적인 이제 박스권 내에서 시세를 주고 빠지고가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좋은 지표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2차 전지 시각에 대해서 먼저 조성우 부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젖은 장작이 좀 말라가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 삼성 SDI의 그 2조 원대 유상증자 나름 좀 충격이긴 했었어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그렇게 돈이 없나? 근데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니까 시장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직원들 월급 못 줘가지고 유상증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의 배경을 보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GM과의 어떤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있지만, 전 여기에 좀 딱 그냥 집중이 되더라고요. 전고체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사실 배터리 셀 3사 중에 그것도 적어도 전고체 쪽에서는 가장 좀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쪽이 삼성 SDI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대규모 투자를 좀 단행하겠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제 판단이 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사에서 접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 이제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는 장작이 절대 마르질 않죠.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온풍이 이제 불었던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LG 화학마저도 실적이 이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캐즘을 이제 정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분석이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극렬한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이제 매력이 있는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수급적인 효과도 좀 분명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바닥 쳤다 한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작이 좀 마를 것 같은데 속까지 이제 바싹 마르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전 시나리오를 이렇게 봐요. 일단 캐즘 통과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뭐 수요나 업황 개선이나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 확인이 되겠죠. 그러다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이 이제 좀 돌아선다라는 시점에서 이제는 좀 꿈의 배터리 차세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쪽으로의 이제 이런 어떤 퍼즐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을 보실 때는 저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맞아 들어가는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보신다면 추세적으로 2차 전지를 계속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뭐 탑픽은 뭐 좀 고민스럽긴 해요. 그런데 뭐 이제 당장의 주가 흐름만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좀 좋긴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무려 2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롯이 2차 전지 모멘텀만 가지고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미국의 어떤 알래스카 LNG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트럼프 관세의 어떤 철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반사수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멘텀만 오롯이 좀 투영해서 포스코홀딩스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의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오히려 최근에 뭐 유상증자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또 과매도가 됐던 삼성 SDI 쪽이 오히려 2차 전지 쪽만 봤을 때는 이쪽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겹포제일 수 있거든요. 2차 전지 업황 개선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트럼프 어떤 관세 충격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2차 전지만 본다면 삼성 SDI 쪽이 좀 탑픽으로 무난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탑픽으로 삼성 SDI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창환 영업이사님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듣고 가야겠죠. 어느 쪽으로 이제 종목 뷰를 모으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중순까지 마감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뷰는 그대로입니다. 그 이유가 그 1월 달과 2월 달에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와 그 EU 같은 경우도 뭐 20에서 30%대 그 급성장이 나왔는데 지금 약간 그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EU 같은 경우가 그 CO2 배출 규제로 인해서 그 비테슬라 진영의 그 전기차 판매가 급증은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원가 절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당장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상가관세 때문에 이제 그 막긴 했는데 그 중국 배터리는 또 막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격이 싼 그 뭐 미들니켈 쪽에서의 그 3원계 그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해외 배터리 출하량이 오히려 감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부작용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EU 그 액션 플랜 같은 경우가 그 CO2 배출 기준을 이제 연 단위에서 3년 평준화로 바꿨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악재처럼 반영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해외 배터리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호재의 내용인 거고 총량은 같기 때문에 올해 많이 못 팔면 26년, 27년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또 그런 그 자금 부담을 적게 됨으로써 완성차 기업들이 신차를 더 출시하고 그 전기차 판매에도 마케팅도 쓸 수 있기 때문에 3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판매가 더 나을 수 있는 상태고 또 이후 액션 플랜 자체 내용이 중국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배제하는 내용들이 있고 역내 그 이후에 그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K 배터리의 긍정적인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아직은 권고 아니고 앞으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그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럽 시장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 당장에 지금 그 전기차 판매 그 데이터 좋은 게 K배터리 수혜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히려 중국 쪽의 역효과로 그 수혜를 보고 있고 이후에서는 그 중국 전기차와 타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다 조사했다고 했고 BYD 같은 경우도 표적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뉴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내러티브가 잘 먹히지 않고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실적과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제가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가 그 1분기 흑자전환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코스피 이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수급 미리 들어왔던 수급이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의 부진이 좀 뼈아픕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미국은 뭐 파나소닉이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유럽 시장에서 지금 판매 급감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서 당장에 주가를 못 가는 것들은 좀 기다릴 수 될 것 같고요.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은 약간 2차 전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에는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을 보고서는 좀 업황이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각각의 종목군에 대한 의견
의견을 주신 건데 탑픽으로도 오늘 2차 전지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TCC 스틸 좀 짧게 듣겠습니다. 뭐 탑픽은 아니고요. 어제 이제 그 엔솔 주총에서 김정명 대표가 그 4680, 그 46 시리즈 원통 배터리에 대해서 애리조나 범위 내에서 주요 고객과 단연간 연 10기가와트시 규모로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이 들어서 그래서 장중에 이제 46 원통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뭐 성 같은 거는 급등도 나오고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가 나와서 이거 TCC를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주석 도금합판 같은 경우가 뭐 중국발 출하 경쟁 이로서 다소 안 좋지만은 올해 2분기부터는 그 니켈 도금강판의 수요 회복이 가시관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엔솔이 수주가 되게 되면 동사가 수혜가 자명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선제적인 주문이 들어올 시점에 임박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그 셀에서 이제 그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동사의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니켈 도금강판 수요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3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36,000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뒤에는 지금 짧게 뭐 핵심만 답변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올에서도 한화에 대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7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리포트 멘트가 인상적이네요. 현재 적정 PER 20배를 유지할 만한 대단한 투자가 집행되는지 지켜보려 한다라는 마무리. 어떤 심리가 담겨 있는지 명확하게 다들 느끼실 겁니다. 굳이 3조 6천억 원을 본인들의 돈이 아닌 주주의 돈으로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하나. 나중에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려고 라는 심리가 지금의 투자자들의 마음일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주에 대한 짧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조성호 부장님. 안 그래도 좀 고점에서 변동성이 계속 컸어요. 그런 이제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전체적인 논리와 이제 괴를 같이 하죠.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 네. 그런데 어제도 이런저런 노이즈 많았습니다. 한화가 뭐 호주에서 인수하는 것도 잡음이 있고 또 거부당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노이즈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유상증자 이슈는요 단기적으로 방산주 투심에 전 찬물 끼얹었다고 보는. 솔직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방산주 투심은 그냥 싹 식는 거예요. 어제 시간에 거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하한가격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따져보게 되면 미래 실적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렇게 높은 뭐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 뭐 한화가 34%, 국민연금 7%, 외국인 비중 46% 감안하면 추정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한 10% 좀 넘는 수준으로 전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4,500억이거든요. 네.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저 4,500억 저 돈이 유상증자에 안 들어가면 저 돈 다른 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그룹의 유상증자 이슈가 단순히 이 개별 종목의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도 저 돈이 다른 데 갈 걸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국민연금도 2,700억 넣어야 되거든요. 이 돈 이거 다른 거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리포트 제목처럼 시장은 좀 많이 분노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방산주 투심이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공매도 이슈도 있잖아요. 네. 뭐 오히려 공매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는 아이고 너 잘 걸렸다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주는 단기적으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바이오 그 시총 상위주처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고 나서요.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섹터들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어떠한 좀 작용들이 나타났는지를 보고 나서 투자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두고두고 이 현황을 좀 기억하지 않을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의 탑픽 반도체 종목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봐야 되는 반도체 종목 앞서 예고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적다고 하니까요. 그냥 속 편하게 가고 싶으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둘 중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공정 PCB, 설계, 디램 모듈 쪽 이런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입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이들 종목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뭐 4,000명 넘게 보고 계시는데 그분 성향이 다 어떻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좀 순한 쪽에서 제가 좀 이런 종목들을 좀 언급해 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종목은 조금 더 뭐 확대하셔가지고 스터디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운맛을 보고 있는 한국 증시 그 기업들의 흐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으로 조금은 좀 매운맛이 순화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이창한 영업이사님,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